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원 유세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출사표를 던진 광진을 지역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 나오면서 오후에는 또 오세훈 후보가 반격에 나섰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왠지 제게는 오세훈과 광진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왠지 제게는 곧 떠날 사람으로 보입니다.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콩밭 정치다 이렇게, 혹은 과객 정치? 아직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아기 캥거루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기 캥거루가 광진구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남의 힘을 빌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가짜 일꾼이 아니면 누가 가짜 일꾼이겠습니까? 네, 콩밭 정치다, 과객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기 캥거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서실장 할 때 대변인이었으니까 지원을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야말로 서울에서 큰 어떤 잠재적인 어떤 잠룡들이 있는 오세훈 후보나 또 한교안 대표나 또 나경원 전 대표나 이렇게 했을 때 큰 어떤 미래의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을 이끌 만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접전을 하고 있는 것이 광진을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같이 청와대에서 있었다는 경험과 직전에 이제 성동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생활권으로 보면 사실 성동구하고 광진이 붙어 있고 광진구가 성동구로부터 분구가 됐죠. 또 한양대학교가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학교이고 또 고민정 후보가 사실은 본인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광진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호남 유권자들이 많은 호남색이 이제 남편이 호남이라는 걸 제외하고 좀 약한 부분을 호남 출신인 임종석 후보가 보완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또 호남의 며느리다 뭐 이런. 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광진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어쨌든 오세훈 후보와 현재 박빙인데 여기서 우세한다는 것이 수도권 선거 전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불출마 선언 이후 자맹을 이어오다가 간간히 얼굴을 비췄었는데 이번 지원 유세에 나온 거 보면 여권이 그만큼 이 고민정 후보와 광진을 지역에 굉장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죠. 이름대로. 왜냐하면 본인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와대 경력 외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세훈이라고 하는 잠재적 대권 후보하고 지금 붙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징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진짜 고민정하고 붙는 거냐 아니면 문재인 후보나 혹은 그 정권하고 붙는 거냐 이런 지금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다가 그냥 지면 안 되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설 겁니다. 아마 모든 화력을 여기다 다 집중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광진을이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지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크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권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정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민정 후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뭘까? 그 대통령이 만약에 레임덕의 현상에 걸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지금 이 선거 전략이냐, 득표 전략이냐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거주한 지가 시간이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광진 을에는요 두 후보 외에
이번에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정연 후보 또 미래당의 오태양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에서도 불출마 선언하고 자맹을 이어가던 유승민 의원, 지금 연일 수도권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중도층에 좀 뭐 표심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좀 개혁 보수 진영 또 네. 중도 진영들이 말하자면 유승민 의원한테 그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는 크게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는 형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수도권에 자기가 어떤 땅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지 않더라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떤 중도층에 있는 표심들을 보수 쪽으로 몰아오는 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비교적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나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이제 한 살 더 인하된 상태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말하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떤 특별한 직책은 안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 맡고 있고 예. 그럼에도 실제로 속은 많이 상했을 거예요. 유승민 의원계가 그다지 어떤 이번 경선이나 공천 성적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백의종군하는 길이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 덕으로 많은 분들이 공천을 받았다. 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평가는 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총선 승패가 달린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네. 속으로는 조금은 국민들에게 아이고 이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읍소 작전을 하는 듯한 양공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수도권이 언제든지 맞습니다. 수도권이 매번 그랬죠. 뭐 인구 40% 이상이 집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을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된 그런 경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49석 또 경기가 60석인가요? 그리고 인천이 13석인가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뭐 사실상 한 70% 이상이 지금 박빙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맞습니다. 정도이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보탠다면 유승민 의원의 바른 미래당 쪽에 유승민 의원 계열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실상 이번에 통합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일체 유승민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독의 이 표심이나 뭐 이런 쪽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중도 계층에 호소할 수 있고 젊은 보수 계층에 호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뭐 선대위 직책 아무것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특히 수도권에 사실상의 수도권을 책임지는 위원장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뭐 한 1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야지 서로에게 유리할지 좀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통합당 여당이죠. 민주당 민주당이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이것이 뭐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쪽을 지금 훨씬 더 강조할 것이 틀림이 없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이제 논리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요.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지난 3년여간 망쳤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오니까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됐고 지금 대단히 어렵다. 뭐 이제는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그 논리가 가장 큰 거죠.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인데 네.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예. 조금 작은 이슈로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이 사실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떠나고 싶은 것인데 열린민주당이 그 비례정당으로 이걸 그 가지고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조국 대 반조국의 지금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조국을 선택하실 겁니까? 윤석열을 선택하실 겁니까? 뭐 그렇군요.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큰 특히 수도권 지역 그 이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 그 굉장히 큰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적극 지지층이야 지금 여야가 그건 뭐 이야기하고 정해져 있는 있는데 거고요. 정해져 있는데 과연 네. 중도층이 어떤 정당 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표를 찍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소정당들도 어제 출정식을 열고 13일간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텃밭 공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국토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35km를 뛰었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기호 3번인 민생당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오로지 민생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오직 민생정당 제3당 우리 민생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후 근거지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기호 6번인 정의당은 노동자와의 만남으로 선거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정에 맞춰 경기 고양의 지축 차량 기지를 방문해 심야 노동자를 격려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노동자 서민 대변하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는 게 400km 국토 종주 이틀째를 맞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당 투표 기호 10번 번호표를 가슴과 등에 붙이고 35km를 달렸습니다. 거대 양당을 살찐 돼지에 비유하면서 양당 체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살찐 돼지한테 밥을 더 주시면 안 됩니다. 꼭 10번 찍어주십시오. 기호 7번인 우리공화당과 11번인 친박신당은 좌파 정권 종식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켜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여러분의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군소 정당들은 비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TV토론에 승부수를 던질 계획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죠. 수성갑에서는 느닷없이 대권 도전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되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미래통합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당내에 있어서의 장래성이나 가능성도 저는 김부겸 후보 못지않게 열려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승리한다면 뭐 단서를 붙였지만 김부겸 후보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시간상 따져봤을 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 2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주호영 후보도 나도 이기면은 충분히 대선 후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김부겸 후보인 경우에는 사실은 후보 단일화가 주호영 후보와 누굽니까 이진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사실은 주호영 후보의 승기가 좀 그 강화되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일정 정도의 강한 임팩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뭐 떨어뜨리게 하더라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한 사람 정도는 키워주자 이런 말하자면 여론을 말하자면 활용하겠다는 의도이고 아마 주호영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대선 후보 되겠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김부겸 후보의 추격에 대해서 신경이 쓰인다. 네. 그런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형국 속에서
김부겸 후보가 흡입살이 거의 한 37%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주호영 후보는 김부겸 후보가 지금 총선 쟁점 흐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기면 나도 대선 후보다. 이게 두 후보 모두 나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후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김부겸 후보는 상당히 위기의식의 지금 표현이다.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진훈 후보가 무소속이지만 사퇴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주호영 후보의 어떻게 보면 승기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온 건데요. 아까 광진을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콩밭 정치, 과객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콩밭 정치, 과객 정치 아니면 뭘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똑같은 건데 김부겸 후보로서는 지금 이 여권의 잠재적 후보, 대권 후보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상 지금 앞마당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기의식으로 이러한 강수를 좀 던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남에서 정권을 창출하겠다. 영남 대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구지만 바로 옆 지역에서 온 후보고 TK에서 김부겸 후보는 거의 40% 정도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역시 4년 동안 정말 대단히 열심히 했다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성 갑 지역에는 친박 신당의 곽성문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청정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차례 나간 TV조선 의뢰 여론조사는 이진훈 후보가 사퇴하기 전인 3월 28일에 실시된 조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례 위성정당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정당들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꼼수를 동원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재밌게 좀 보시죠. 새해는 그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미래통제당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 승리로 반드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미래통합당과 같은 핑크색 점퍼를 그냥 입으면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뒤집어 입었습니다. 근데 속도 색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당명만 빼고 같은 색깔 그리고 같은 형체의 글씨체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다.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교모하게 선거법을 이렇게 뭐 어떻게 피해간다 그럴까요? 선거 공직선거법 68조에는 말하자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로고가 박힌 그런 정당 기호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가 지금 로고나 어떤 기회가 없는 그냥 색깔만 있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정당 업무 차량의 기호를 적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1번과 5번인데 그런 내용을 빼고 이제 4월 15일 선거하는 날이니까 15를 이렇게 교묘하게 넣는다든지 또 혹은 어떤 당은 두 번째만 하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암호를 정해서 그렇게 이제 일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뭐 꼼수 아닌 꼼수들이 이렇게 난립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을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꼼수에 꼼수를 여야 할 것 없이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참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총선 끝나면 뭐 대규모로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거법이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선거 과정에서 100만 원 이상 이제 돈으로 말하면 또 뭐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그럼 당선 무효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결국 이 모든 분란이 사법부로 또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꼼수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잔머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재밌는 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참 일가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명절 때 집안에서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고스톱 있잖아요. 예. 그거 한 가지 규칙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규칙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뭐 사회에서 뭐 이상한 일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거 이름 붙여갖고 또 규칙 하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대통령 이름이 잠시 들어간 적도 있었고. 뭐 여러 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하나를 이 새로운 걸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약한데 예. 한번 만들어진 거를 특히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같은 것도 예.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예. 야, 요거를 어떻게 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이걸 활용을 할 거냐. 예.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꼼수가 나오는데 국민들 보기엔 민망하죠. 그리고 서로가 꼼수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고소고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아주 그냥 검찰과 사법부만 힘들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정치를 자꾸 사법부로 넘기는 이런 일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불법인지는 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할 일이겠지만 그렇죠. 탈법이나 편법이 판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정가 소식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